일본도 아니고 지금 한국을 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한국을 가라는 거죠?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방송국 BBC의 한 미녀 PD가 한국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찢어버리고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재를 기대했던 이 PD는 한국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유명 방송사 BBC의 PD 베키 윈스턴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한국 취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한국분들은 화가 좀 나시겠지만 솔직히 전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특이점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뚜렷한 자기 문화가 없고 밋밋한 나라. 물론 요새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지만 그건 어린아이들 한정이고 아무래도 깊이는 크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모든 것은 평범한 아침 편집장님의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베키, 한국에 가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와야 할 것 같아. 우리나라의 여러 위기에 대한 해답을 기획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말이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한국이라니요? 영국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그곳에서 찾는다고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가 어째서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말이죠. 편집장님, 혹시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요. 한국에서 뭘 해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편집장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지.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니 거기엔 분명 우리가 취재할 게 많이 있을 거야. 시청률이 터질 거라고. 확신하는 편집장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만 전 여전히 내심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K-팝과 김치뿐이었으니까요. 뭘 취재할 게 있겠어요? 그냥 거품일 텐데요. 하지만 BBC의 간판 PD로서 임무를 피할 순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에 대해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들은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IT 강국, K-팝의 세계적 인기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졌죠. 하지만 이런 기사만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우리 팀 동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갈 날짜가 되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케일과 압도적인 비주얼에 놀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디자인의 미학이 돋보이는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발전한 도시 같았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선 후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 백 년 된 문화재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니 저건 확실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밤거리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가 봐요.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아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띈 건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었는데 말 하나같이 옷을 잘 입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돈된 한국인들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에 메이크업도 완벽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런던 패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K뷰티 쪽 얘긴 얼핏 들어봤지만 다들 아이돌같이 꾸미는 걸 좋아하는군요.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어린 세대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신선한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편한 마음은 어느새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가 기다려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카이스트 AI 반도체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유해준 교수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죠.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먼 길 오셨네요.
우리 연구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안내받는 길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한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3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유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 최초로 상보형 트랜스포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으로 초저전력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그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6.25% 수준의 전력만으로 GPT 모델을 0.4초 만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M이나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죠.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실 수 있었나요?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제서야 시선을 둘러보니 최첨단 장비들과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죠.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톰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였어. 확실히 흥미로워. 취재 잘 온 것 같아. 카이스트를 나와 다음 목적지인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분명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현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 감정들은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톰이 감탄했어요.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비전이 필요한데. 저도 동의했죠. 맞아, 톰. 한국의 혁신 속도가 정말 꽤 놀라워. 이건 진짜 인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지난해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어온 대답은 역시 놀라웠죠.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이죠.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톰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130m 폭의 초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를 통해 초대형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죠. 저는 조선소를 둘러보며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교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톰과 함께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 저도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한국을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처음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편견들이 깨지고 있음이 놀라웠어요. 이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눈에 띄었어요. 영상을 찍으며 느낀 분위기는 런던의 공원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네. 톰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잘 관리된 공원은 처음 봐. 강도 엄청 크잖아? 한강변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큰 강을 따라 길게 뻗은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로 가득했죠. 역시나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톰이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그래. 게다가 여자들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 봐.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니 부럽긴 하네. 여기 와서 살고 싶어질 정도야. 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출신 학생 소피와 인터뷰를 했는데 소피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피, 한국의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한국인들은 맨날 늦게까지 술 먹고도 잘만 들어가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새벽 2시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걸어갔어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파리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하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소피의 대답들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당신의 유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피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문화 체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밤에 열리는 문화 행사나 야시장 같은 것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이런 게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 집행, 발달된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광범위한 감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요. 이후 우리는 소피가 추천한 더현대, 서울과 잠실 롯데월드몰을 방문했어요. 이 거대한 쇼핑센터들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죠. 더현대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압도적인 규모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랐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었죠. 와, 한국인들 진짜 진심이네. 톰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대기 바빴어요. 우리는 층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들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며 취재했는데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일상인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도 내심 부러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그저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네. 모든 거에 진심이잖아? 제가 말하자 톰이 동의했어요. 맞아. K-팝, K-드라마부터 이런 아트적인 스토어까지 놀라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안전한 도시 환경, 세련된 쇼핑 문화, 첨단 기술과 예술의 조화 같은 모든 것들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경제학과의 마이클 로빈슨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활기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로빈슨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당했어요. 미국 출신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었죠. 로빈슨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의 필독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시나요?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한국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의 질문엔 진심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에스테르 듀플로 교수도 한국의 성공 비결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을 꼽았죠. 실제로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기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다른 나라들, 특히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는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독재 정권들은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우리는 역시나 감탄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러자 로빈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최근 US 뉴스의 2021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단순히 GDP만이 아니라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 정책,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1,000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지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궁금함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도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입니다.
BBC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교육의 성공 덕분이라고 분석했죠. 예를 들어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했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도 일찍 개척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도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신문 디 차이트가 2020년에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8위의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교육과 혁신을 통해 이뤄낸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저와 톰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톰, 이번 취재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야. 이곳에서 본 것들이 우리 영국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 우리는 이번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보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둘러보며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AI,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정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재 육성 계획을 들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교육에 대한 열정,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많은 과제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있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이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전망까지요. 어떻게 하면 영국의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빛나는 도시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구나.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영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제가 느낀 한국의 저력을 영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지가 결정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영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커졌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의 담당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근 5년간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1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류가 37조 원에 달하는 생산 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 말을 듣고 저와 톰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영국도 한때는 저런 주류였는데 뭔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K-팝 아이돌들의 트레이닝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연습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톰이 말했어요. 어린 친구들이 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줄 몰랐어요. 이제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이해가 돼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재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과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후에는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했는데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의 세계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인터뷰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넷플릭스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다루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요소를 잘 녹여냅니다. 또한 높은 제작 품질과 참신한 스토리텔링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국도 언젠간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죠? 베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일 줄 몰랐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톰. 단순히 대중문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거예요. 게다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 영국도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같은 문화 콘텐츠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엔 한국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흐름을 완전히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세계화 시대의 자국의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영국도 이 부분에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영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본 혁신과 발전의 에너지가 영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처음 떠날 때의 불편한 마음과는 달리 이제 제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죠. BBC 본사로 향하는 동안 어떻게 이 경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영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베키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저는 한국에서 사온 화이탈 키링을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편집장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그래,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영국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집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기대되는구나. 빨리 기획안을 보고 싶어지네. 그렇게 본격적인 제작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 대본을 쓰는 등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열정을 떠올리며 힘을 냈죠.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촉매제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새 머리를 싸매기도 했어요.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에 대한 재변화된 시각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한국에 매료된 나머지 장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문자답했죠. 마침내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방송 직전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몰랐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한국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놀라워요. 우리도 R&D 투자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반응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특히 최근 영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정부 관계자들도 좋은 코멘트를 해준 것이었어요. 이 보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 사이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후 저는 한국 관련 주제로 더 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교육 시스템, 환경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 취재를 이어갔죠. 매번 새로운 측면의 한국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인터뷰했을 때인데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영국의 청년들에게도 이런 열정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제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저에게 준 영감과 깨달음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라요.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해고를 하는 거야. 어떻게 평생 일한 직원에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한국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야. 여기 한국에 대해서 증오로 가득 찬 태국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을 품고 있는 아버지와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딸은 한국이 우리 인생을 망쳤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태국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안나예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으로 꽤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현대자동차 태국지사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신데요. 아버지 급여가 꽤 높은 덕에 우리는 방콕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1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전경은 정말 아름답죠. 한때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화목하고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한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시작은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늦은 밤에 들어오실 정도로 늘 바쁘셨고 때로는 주말 출근도 하셨지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고 저와 대화도 많이 나누세요. 어머니 역시 저를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으셨대요. 하지만 결혼하고 저를 낳으면서 그 꿈들을 포기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기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열심히 했죠.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수안나는 뭐든 잘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속도 모르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수안나는 완벽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왜냐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 떨고 연예인 팬클럽 활동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건 수안나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반항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얼마나 예쁘게 들렸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가끔은 숙제를 미루고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시험 공부 대신 좋아하는 한국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해방감도 느꼈어요.
유일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던 순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학업을 소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분산되다 보니 영향이 좀 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시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어요. 수한나, 넌 1등이어야 해.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반문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렸어요.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제 방에 숨어 울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사건 이후로 집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더 엄격해지셨고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셨죠. 저는 점점 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더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하는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현실 도피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독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놀랐고 존댓말 문화에서 한국의 예의범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아이들을 우선시하는데 어른을 우선시하는 것이 생소하긴 했지만 더 옳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셨죠. 공부는 제쳐두고 무슨 연예인 타령이냐라는 꾸중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저 성적 좋은 모범생으로만 알려졌다면 이제는 한국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죠.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학교 안에서 한국 바로알기 동아리도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이 동아리는 학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정서가 담겨 있었죠. 노력하는 청춘, 가족의 소중함, 친구와의 우정 등 보편적인 가치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동아리에서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요. 이런 관심은 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바꿔놓았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태국지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힘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 역시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효율성 중시,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등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제가 미래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태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한국어 강좌,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 전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 문화 애호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 네트워크도 넓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은 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뉴스를 보고 등굣길에는 케이팝을 들으며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한국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방과 후에는 한국 학원에 가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저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저만의 개성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K-팝 아이돌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면서 저도 제 안의 여러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 문화는 제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죠. 저는 이 열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가족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수았나야, 아빠가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국 대기업 태국지사에서 20년 넘게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편안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폭풍우처럼 몰아쳐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넘게 현대자동차 태국 법인에서 일해 오셨어요. 태국인으로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최근에는 관리자로 승진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회사가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어. 현지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한순간에 불확실해진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고 저는 동생을 안아주며 위로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가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태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경력을 살릴 만한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한국어와 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게 장점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어버렸어.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태국인 직원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좌천되기도 했대요.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구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었죠. SNS에서는 뱅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고 한국 관광 보이콧 운동도 벌어졌죠.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안나, 너 아직도 K-팝 들어? 우리한텐 관심도 없는 나라 문화를 왜 좋아하는 거야? 친구들의 회의적인 말들이 저는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실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에겐 또 한 차례의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중국인 사업가와 함께 소규모 무역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희망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수안나,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버지 말씀으론 중국인 사업가가 크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큰 포부에 우리 가족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정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중국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국인이 모든 돈을 들고 사라졌어. 그 한마디에 저희 가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기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자금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절망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무기력해지셨어요. 매일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건 아주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교민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교민회에서는 아버지에게 한국 기업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비록 예전만큼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였죠. 또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해요. 국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잖아요. 교민회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민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한때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교민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성장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스킬도 향상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주었어요.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같은 그들의 문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한국 교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어요. 이 시기에 제 꿈도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단순히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아왔죠. 갑자기 심한 두통과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수았나야, 좀 쉬어,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그저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두통은 더욱 심해졌죠. 평소 건강했던 제가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수았나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에 가자. 방콕의 큰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수막염 증상이 의심됩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뇌수막염이라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발 아니기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학업, 가족, 그 모든 게 걱정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입원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었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태국으로 의료봉사를 온 김재훈 선생님이었죠. 수안나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인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국 유명 병원과의 치료를 연계해 주셨어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고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의식도 점점 또렷해졌죠.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은 정말 달랐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제 상황을 항상 체크했죠. 주변 환자분들과 의료진분들은 가끔 지나갈 때 맛있는 것들을 주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란 걸 알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특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김 선생님을 통해 본 한국인의 따뜻함과 전문성, 그리고 한국에 발달된 의료기술이 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어요. 김 선생님과 교민들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수안나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었어요. 한국 문화와 의료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그리고 알아보니까 불법 치료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꽤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믿지 않던 친구들도 점점 저의 구체적인 설명에 다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몇몇은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어학당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김재훈 선생님까지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셨죠.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한국에서의 첫 느낌은 추위였습니다. 3월에 한국은 방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추웠죠.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어학당 기숙사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룸메이트 지수는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수안나야,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지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수안나 씨, 열정이 대단하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씀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노래의 가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학당에서 진행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하고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고 태권도도 배워봤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종종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어요. 부산의 해변, 전주의 한옥마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풍경을 보며 한국의 다양성에 놀랐죠. 그리고 어학당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참가했죠. 한국과 태국의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놀랍게도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죠. 어학당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이 결과는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앞으로의 꿈을 향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이곳에서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정, 끈기,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바로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 시험을 다시 보기로 했고 이번에는 완벽한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면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요. 이 수상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한국 대학원 진학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학과 대학원에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한국이 제게 꿈을 심어줬다면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끈기, 그리고 태국에서 이어받은 미소와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다른 서막일 뿐이죠.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언젠가는 꼭 한국과 태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이자 제가 그리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